한여름날 커피숍에서 일하던 찰리는 벌써부터 지루함과 무더위에 지쳐 있었다. 손님도 드문드문, 에어컨이 내뿜는 무심한 바람도 그에게는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지루한 오후를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찰리가 카운터 뒤편에 있는 책장을 뒤적이며 시간을 때우려는 순간이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칸트의 순수히 선 비판을 발견한 것이다. 찰리는 고등학교 시절에 철학 수업에서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해 배운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왜 그리도 이해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지루하게 들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책을 펼쳐 몇 페이지를 넘기던 찰리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걸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고. 그 즈음 커피숍에 나타난 첫 손님은 마침 그의 절친한 친구 토마스였다. 토마스는 철학은커녕 책 자체를 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찰리는 그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마음속에서 작은 웃음이 피어올랐다. 토마스, 찰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너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걸 들어봤어? 토마스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칸트? 그게 누구야? 좋아, 내가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줄게. 지금부터 집중해봐. 찰리는 자신의 지루한 오후를 타파할 놀라운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더없이 기뻤다. 그는 크레파스를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투머즈, 잡아. 여기에 개념 1과 개념 2가 있어. 이 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미,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경험적인 정보라는 바구니가 있어. 근데 칸트에 따르면 어떤 정보는 이 두 바구니 다 속하지 않는다는데? 토마스는 갸우뚱했다. 말도 안 돼. 정보가 있으면 경험에서 오거나 아님 머릿속에서 나오거나 둘 중 하나겠지. 찰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칸트는 이걸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적 명제 7 플러스 5는 12를 생각해보자. 그게 뭐가 선험적 종합이야. 그냥 다 배운 거 아니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찰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너 7이나 5를 경험하지 않고도 이 식의 진실성을 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단순히 7과 5의 개념들을 합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새로운 개념이 종합되면서 나온 결과야. 토마스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찰리의 열정적인 설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흘깃거리며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찰리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제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칸트는 우리가 이런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 단순히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 구조가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걸 통해 우리는 세상의 새로운 정보와 진리를 얻게 돼. 누군가가 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모든 수학적 진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야. 찰리는 활짝 웃었다. 맞아. 그리고 이 개념은 단지 수학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데서 적용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는 점점 더 큰 화제가 되면서 커피숍 전체로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은 찰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찰리는 무더운 여름날 단지 재미로 시작한 대화가 커피숍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어려운 철학 개념을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그들의 하루를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자들이 모여 사는 철학자의 마을이 있었어. 이 마을엔 지혜로 가득 찬 세계적인 석학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였소. 하루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형이상학에 대해 요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어. 바로 그때 마을 중앙에 큰 광장에 각종 속성과 실체가 결합되어 있는 초현실적인 무언가가 등장했지.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물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났어.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 실체와 속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 물체는 마치 여러 동물이 특성을 결합한 괴물 같아 보였어. 상어의 이빨, 사자의 갈기, 부엉이의 날개, 그리고 고양이의 꼬리를 가진 이상한 생명체였지.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에게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부탁했어. 이 생명체를 통해 나의 형이상학 이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괴물은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속성들은 실체에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먼저 그는 상어의 이빨을 가리켰어. 상어의 이빨은 이 괴물의 한 속성입니다. 상어 자체는 실체이고 이빨은 상어의 속성이죠. 만약 상어가 없다면 이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자의 갈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 갈기 역시 사자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속성들이 모두 한 실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괴물은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실체입니다. 이어서 그는 부엉이의 날개와 고양이의 꼬리를 가리켰어. 사람들은 점점 이해하는 듯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 여러분, 이 괴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잠재성과 현실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 괴물은 다양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잠재성이 실현되어 지금 여기서 현실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잠재성들이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비록 괴물은 아직도 무섭게 생겼지만 이제 그 생명체의 속성과 실체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어. 이제 여러분은 각 속성과 실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을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이 실체이고 어떤 것이 속성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괴물은 그저 다양한 속성들이 모여 만들어진 고유한 실체일 뿐입니다. 그리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실체를 분리하고 그 속성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 탐구의 힘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다양한 속성과 실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서 철학자들은 더욱 신명나는 토론을 하게 됐고 마을은 지혜와 이해로 가득 차게 되었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탐구를 향해 나아갔지만 그에게 새로운 괴물이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게 되었어.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실체와 속성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결합하여 현실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하여 철학자들의 마을은 평화롭게 그리고 지혜로움을 유지하며 번영하게 되었단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탐구는 사람들에게 실체와 속성의 실제, 의미를 전달하고 세상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된 것이었지. 세 번째 이야기한테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자유가 존재하던 자유의 숲이라는 비밀의 장소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신비한 법칙이 작동했는데 그 법칙은 바로 미래해악 원칙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가능했다. 이 이야기는 한 학생 그룹이 자유의 숲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주인공은 책벌레 소녀 수민이었는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미래 자유론 책을 읽다가 숲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 그 책에는 수수께끼 같은 고대 지도가 숨겨져 있었고 이 지도를 가지고 수민은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엄청난 모험 끝에 드디어 숲에 도착한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숲은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웠고 재미있게 생긴 동물들도 있었다. 하지만 자연의 신비는 그뿐만이 아니었어. 숲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환영이다. 여기서는 모두가 자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수민과 친구들은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 그동안 다니던 학교에서 배운 규율이 나부모님의 잔소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정말 어떤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걸까? 더 깊이 숲을 탐험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신기한 풍경과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만났어. 거기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인간들온 무중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그리고 마법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리 음악술사들로 가득했지. 이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게 숲을 돌아다니던 나날 중 어느 날 수미는 아이스크림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어. 나무는 마치 가을처럼 아이스크림 콘을 매달고 있었고 다양한 맛이 천지였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한 뒤 수민과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따먹기 시작했어. 하지만 곧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숲이 온통 아이스크림을 따먹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한 거야. 숲을 찾은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지. 누군가는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어 스스로 병이 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의 차례를 빼앗으려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숲 곳곳에 쓰레기가 넘치고 숲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수미는 미래해악 원칙을 떠올렸다. 자신들이 방금까지 누려왔던 자유 속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수미는 숲속 신비한 동물들과 협력하여 숲의 법칙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수미는 친구들과 캠페인을 시작했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지. 그들은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각자가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 쓰레기를 정리하고 모든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적당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마침내 수민과 친구들은 또다시 평화로운 자유의 숲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미래 해악 원칙을 실제로 체험하며 배웠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이후로 숲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조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장소로 변모했고 수민과 친구들은 숲의 자유조율관이 되어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 짓곤 했다. 진정한 자유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핵심은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로 풀어냈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지켜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아주 오래된 고전 철학 클래스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 배우던 날 내 친구 지민과 나는 수업이 끝난 후에 카페로 가서 이데아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날 배운 내용을 좀 더 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지민아, 내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다. 지민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를 떠올려봐. 나는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였다. 마침 점심시간도 가까워지니 피자 이야기는 타이밍이 절묘했다. 야, 피자 좋아하지? 내가 말했다. 근데 그게 이데아론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 이제 우리가 피자 가게에 간다고 상상해보자. 메뉴에는 다양한 종류의 피자가 있어. 해산물 피자, 고구마 피자, 페퍼로니 피자 등등. 각 피자는 다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피자는 하나도 없어.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각각 다르지. 지민은 손가락을 튕기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플라톤은 말이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먹는 실제 피자와는 다른 더 완벽한 변하지 않는 이데아 피자가 있다고 주장했어. 그 이데아 피자는 모든 피자들의 원형이자 본질이야.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완벽한 피자라고? 어떤 피자가 완벽한 피자야? 모든 피자의 이데아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도 안 돼. 지민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로 먹는 피자는 그 이데아 피자의 불완전한 그늘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피자를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 피자가 이데아 피자와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이지. 나는 깊은 철학적 사색에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를 먹으면서 점점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피자가 완벽한 이데아 피자에 얼마나 가까운지 때문이라는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플라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이 이러한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사라고 생각했어. 사람, 나무, 집, 그리고 피자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피자는 완벽한 이데아 피자를 찾아가는 길고 긴 여행이라는 거네.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어찌 보면 그렇지. 그래서 플라톤은 진정한 지식이나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서 나온다고 믿었어. 그때 나는 매장에서 나오는 따뜻한 피자 냄새를 맡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민아, 내가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눈앞에 있는 실제 피자 아니야. 이데아 피자가 아무리 완벽해도 우린 여기서 그 피자를 맛볼 수 없잖아. 지민은 나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 그래서 플라톤도 끊임없이 철학적 사유와 학문적 탐구를 통해 우리가 이데아의 완벽함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어. 하지만 난 지금 눈앞에 있는 피자가 더 좋아.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철학적 토론을 잠시 접어두고 메뉴판을 들어 그날의 피자를 주문했다. 플라톤의 이데아 피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현실의 따끈따끈한 한 조각 피자는 그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말이다.